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제 가슴 속에 쌓여 있던 걸 풀어내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올해 73, 평생을 장사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늘 말합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다.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 같아도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고생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와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예식도 못했습니다. 사진관에서 턱시도랑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몇 장 찍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사진값이 아까워서 흑백으로만 찍었죠.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방 한 칸짜리 셋방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새벽에 일어나 담요를 몇 겹 덮어도 오들오들 떨곤 했습니다. 벽지는 뜯어지고 지붕은 비만 오면 줄줄 샜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웃으며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벌면 되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저는 해 뜨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바닥에 물이 차서 손님이 넘어질까 밤새 걸레질을 했고,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밴드 하나 붙이고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아프다고 가게 문을 닫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 매상이 곧 하루 밥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40이 다 되어 얻은 늦둥이 아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병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얘가 우리 집태들보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기를 안고 밤새도록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눈, 코, 입, 작은 손가락, 발가락까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이 아이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그 다짐이 제 평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걸 다 아는지 늘 우리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장바구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또래와도 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때 우리 아들은 계산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엄마, 저도 계산할래요. 손님이 오면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들이 벌써 가업을 물려받았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친구들이 물놀이를 가는데 우리 아들은 장사 돕겠다고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이스크림 냉동고 채워 넣을게요.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운동회 날에는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지만 달려와서는 제 손에 떡볶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을 밟고 올라서기보다 함께 나누며 살 아이구나. 아들 덕분에 동네에서도 체면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늦둥이는 버릇없다더니 이 집 아들은 참 다르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다르지? 이 집 대들보야. 밤마다 남편과 둘이서 얘기했습니다. 얘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착한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면 우리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하루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모든 걸 걸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라도 얘한테 집은 해주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그 순간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하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저와 남편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고 대출까지 끌어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명의는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해뒀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나면 이건 내 집이다. 아들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도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시간은 참 짧더라고요. 결혼 1년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조금 줄어들고 명절에 내려오는 게 늦어지고 요즘 바빠서 그래.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적응할 게 많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짧게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며느리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힘들어요. 다음에 뵐게요. 그 말이 점점 잦아지니 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던 날
행사가 늦게 끝날 것 같아 아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될까?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이 어수선해서 내일 청소업체가 오거든요. 근처 숙소 잡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묵겠다는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못하는 건가? 결국 저는 근처 호텔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캐리어를 끌고 전화를 돌리다 겨우 허름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트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전등은 깜빡거렸고 옆방에서는 술 취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은 금이 가서 당장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고생했는데 이제는 하루 묵을 자리도 없는구나. 시간은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내려오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해서 엄마, 뭐 사갈까요? 고기요? 과일이요? 이렇게 묻던 아들이었는데 그 해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걸요. 더 황당한 건 그걸 카카오톡 사진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활짝 웃는 사진, 호텔 뷔페에서 먹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작 부모는 명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아들은 말 한마디 없이 바다 건너에서 웃고 있다니 그날은 옆집 풍경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옆집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절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저는 조용한 집에서 남편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전이며 나물이며 수육이 가지런했지만 젓가락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숟갈 뜯어 내려놓고 식탁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은 음식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왔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말자 다짐했지만 혹시나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축하 메시지는커녕 스팸 문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따끈하잖아. 라면도 생일상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들한테 생일 축하 한마디 못 듣고 라면으로 생일상 받으려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데. 말끝이 흐려지고 남편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라면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조차 아들 얼굴이 접쳐 보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말일까요? 그날 밤, 저는 촛불 대신 라면 위김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쓰라린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밥상을 막 차려놓고 앉자마자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아파트 명의를 저희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렴. 아들은 태연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집 아닌가요? 괜히 어른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가 불편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아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어. 차라리 서울집을 팔아버리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명의도 우리 이름이지 않나. 그냥 팔아버리고 편히 살자. 며칠 뒤 우리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놀랍게도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집은 안 봐도 됩니다. 위치랑 가격이 딱 맞네요. 바로 계약합시다. 계약금이 오갔고 잔금일은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요, 아들 부부가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팔기로 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고요.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뒷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목소리에 반가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올라왔단다.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청객이라도 된 것 같았죠. 그래도 꾹 참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은 팔짱을 끼고 앉았고 며느리는 불편한 얼굴로 물잔을 내왔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너희 집 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이요? 저희 쪽으로 명예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남편이 쓴웃음을 짓더니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금도 받았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했습니다. 설마요.
진짜요? 집을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명의다. 노후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말씀이라도 해주시고 하셨어야죠.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약 취소하세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금 받았고 매수자도 정해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때부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희가 집 명의를 달라고 해서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내려가고 효도도 할게요.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남편은 냉정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다시 돌변했습니다. 그래요.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택한 게 너희가 마음을 버렸으니 우리도 그만둔 거다. 아들 부부는 계속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했지만 남편과 저는 바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그 후에도 아들 부부는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나갈 데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미 계약은 끝났단다. 그 날짜에 잔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손해를 안 봐. 며칠 뒤 매수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요. 집이 아직 비워지지 않아서 잔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기한이 지나면 저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너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계약금이 얼만 줄 알아? 하지만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몰라요. 지금은 진짜 못 나가요. 그 후 며칠 동안 매수자는 계속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피소당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은 없어요. 단지 법적으로 세입자 명도만 진행될 겁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명도 집행 예고, 기한 내 이행 없을 시 강제 집행 가능.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법원에서 통보서가 왔어. 집행관이 오겠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몰아낸 게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길로 밀어 넣은 거야. 며칠 뒤 매수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집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잔금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후로야 잔금이 들어왔고 우리는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앞마당엔 텃밭이 있고 뒤에는 감나무가 서 있는 작은 집. 남편이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 둘만의 길을 가자. 가끔은요, 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 올까 기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새벽 햇살에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된장찌개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깨지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가족의 관계까지 뒤흔들어 버리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